2020년 연말 총파업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본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정말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교섭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맘때쯤이면은 임금 인상안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는 그나마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임금이 오르겠구나 하는 기대로 연말을 설레이게 보내곤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집단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단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인 연말 총파업이 필요합니다. 연말 총파업을 위해서 오늘 교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집단 교섭에서 나온 교육당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기본급 0.9% 정액으로 환산해서 월 기본급 17,000원 인상과 식대 1만원 인상, 고작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0.9% 인상안은 교육당국이 공무직 공무원들의 내년 임금 인상률 0.9%에 맞춰서 제시한 안입니다. 이 0.9% 인상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0.9%는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들의 1.5% 인상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시안입니다. 두 번째, 역대 최저 인상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집단교섭에서 추구해왔던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는 정반대로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안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들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7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현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가장 많은 수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만 명이 광화문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으로 채울 수 있는 날을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최대인으로 참가한 우리 학비노조의 투쟁의 힘으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무직위원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교육 분야 실무협의회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직위원회에서 그나마 공무직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제시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안 한번 살펴보실까요? 복지 3종 세트라고 하는 명절 휴가비, 급식비, 복지 포인트를 점점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라.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급식비가 차별이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식비 수준인 14만 원으로 인상을 해라. 만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노동계에서 요구해서 그나마 받아들인 안이 플러스 알파 0.9%를 해서 1.5% 안입니다. 이 안은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예산안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투쟁의 성과인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한 안마저도 교육당국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투쟁의 성과를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꼴인 겁니다. 문제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들 현황들인데요. IMF 시절에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7%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그 어렵다는 IMF 시절에.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입니다. 노동계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안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집단교섭 과정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 즉 1유형, 2유형 모두 다 같이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게 되면은 임금 수준은 올해 들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69.7% 수준인 2유형의 구급 공무원 대비 임금 수준이 그대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69.5%로 떨어집니다.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측의 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기자회견과 그리고 교육감 면담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근속수당 최소한의 인상과 기본급 1.5% 인상, 그리고 명절 휴가비에 최소한의 인상이 있어야만 70.5% 수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임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차별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올해 내내 집단교섭 과정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자. 당장 어렵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라도 차별 해소 방향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외쳐왔습니다만 지금 6개월 가까이 되는 집단교섭 과정에서도 이 복리후생수당, 즉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에 대한 사측의 새로운 안은 전혀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명절휴가비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은 기본급 60%, 호봉액 대비 60%를 연 2회에 나눠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대략 19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설을 세고 추석을 세는데 왜 명절 휴가비가 차이가 나야 된단 말입니까?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액에다가 근속가산과 가족가산까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많게는 일부 지자체들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학교 비정규직 기본 50만 원에 근속가산은 일부 지역에만 있고 가족가산은 전혀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기준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출산 축하금도 문제입니다. 출산 축하금 첫째, 셋째를 낳으면은 정규직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반면에 저희들은 셋째를 낳아야만 고작 일부 지역에서 300만 원 가까운 축하금을 주게 됩니다. 애를 낳을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꼴입니다. 다음으로 근속임금의 차별이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이 최소한의 근속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속수당 인상을 매년 조금씩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사용자 측은 아직까지도 근속임금과 관련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집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때 정부가 약속한 근속수당 급간 4만 원을 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대선 후보 누구나 2020년도 정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2020년에는 1만 원이 되고 근속수당 4만 원이 될 거라는 가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속수당 인상은 있어야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2020년 임금교섭 노동조합의 최종 수정안을 오늘 교육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본급 1.5% 수준, 정액으로 하면은 월 27,000원 인상이 필요합니다. 근속수당 최소한의 인상 1,000원 이상의 인상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수당에서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해서 똑같이 14만원으로 맞추고, 맞춤형 복지비는 가족가산 신설을 통해서 차별을 해소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연총액 7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은 연간 30여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격차가 큽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투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비정규직들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차별 해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사측이 제시한 집단교섭의 안은 차별을 심화시키는 임금 인상안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올해 교육청들은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어렵다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교육청들이 예산 핑계를 안 댄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들은 늘 예산 핑계를 댑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공무원과 교원들의 보수는 법에 정해져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삭감은 각 부서별 관행과 반발들이 심하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 규정도 없는 학교 비정규직을 임금을 최소화해서 예산 삭감을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정규직이 만만한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은 진짜 비정규직은 가만히로 보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예산 핑계가 올해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임금 수준은 여기서 고착화됩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학비연대회의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선두에서 이끄는 노동조합이 다시 한번 연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마지막 투쟁을 통해서 최소한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 비정규직의 고통 분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집단교섭 타결로 2020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2월 24일 돌봄 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 크리스마스 이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총파업을 통해서 연내 집단교섭을 타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2020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어렵지만은 코로나 시국에 맞는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온라인 집회라든가 그리고 학교별 1인 시위와 그리고 교육청에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비정규직의 염원을 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안전하게 총파업을 치를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하루 정도는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 총파업의 투쟁이 올해 임금과 내년의 임금, 더 크게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집단교섭 승리, 하반기 투쟁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승리의 길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 정현미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파업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조합원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노동조합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는 3.1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이끌면서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우리의 처우를 바꾸어낼 것입니다. 그런 공무직위원회 노동자 측 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선봉에 설 일꾼입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중요한 노동조합 사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많이 하여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정권과 교섭을 할 때 학비노조 위원장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서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처우를 이끌어줄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잘 선출해야 우리가 같은 길을 가도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뺏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라는 맨 마지막 대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24일 총파업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파업을 하면 욕먹는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하면 파업 효과도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터무니없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집단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금이 적게 거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이니 비정규직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예산 줄어드는 것을 비정규직 임금에서 깎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임금 인상은 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니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 비정규직들은 임금 인상에 있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니 인상은 교육청 마음이라 죽어라 하고 안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현장 조합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24일 총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노동 3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야 모여봐 하는 것은 단결권이고 어이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건 단체 교섭권.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둘러엎자. 이건 단체 행동권. 우리가 24일 하려는 파업입니다. 말이 안 통해서 하는 파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200여 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지라도 사회 전체에는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집 앞에다 쓰레기를 모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라 살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빚이 많다는데, 경제가 어렵다는데 하면서 걱정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라 예산을 그렇게 탕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인 국민들이 우리입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키면서 내 아이가 나중에 노동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집권층이나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시각이 이렇게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한국에서 비정규직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 명예교수가 한 말입니다.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서 세계 1위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를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나라들과 다른 한국의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비정규직들은 단기 고용이고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호주는 비정규직 임금이 오히려 더 높다고도 말합니다. 불안정하니까 돈은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느니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쓰겠다고 한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 청소 용역 비정규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점심을 싸가지고 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 좁은 한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니 더 형편없는 처우를 받는 것이지요. 지금도 학교에는 휴게실이 없는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직접 고용이 꼭 노동자에게만 좋은 거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지하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 메트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19세 김모 군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면서 끼어서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하철이 418명을 직접 고용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서울시 산하 기업이라서 가능했습니다. 3년 후 이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직고용하고 3년 동안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라도 더 좋은 회사가 생기면 항상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책임감도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 노동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고 후 직고용하고 현장 노동자들한테 개선할 점 3가지를 받았는데 2가지를 개선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십니다. 몇 년 전 춘천에서는 마늘 가는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3개의 장애를 입으신 분이 있고
또 원주 어느 학교 급식실에서는 음식물 처리기에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가락을 찾아서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핫하게 떠오른 학교 돌봄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지자체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나가면 민간 위탁으로 하청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노동자들의 처우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노동조합이 나서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IMF가 발표한 한국 경제 지속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10년간 연평균 1.1%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하는 것이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1차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2차, 3차는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재난지원금을 생활이 궁핍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권은 아직도 국민들을 다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갈라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니 소비가 이루어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일부 국민들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질까봐 참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걱정을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도 그에 맞는 대접을 받는 모양입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자는 네모다 하고 네모 빈칸을 쓰게 했더니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다. 노동자는 노예이다. 노동자는 안쓰럽다. 노동자는 불쌍하다. 노동자는 로봇 같다. 노동자는 기계다. 노동자는 머슴이다. 노동자는 힘들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각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노예나 머슴이 아닙니다. 또 한 예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어떤 학생이 얘기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미화원들이 다 노동자이다.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 우리 노동자들은 나라 걱정을 너무 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24개국 중 경제로 따지면 1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인데 국민들이 너무 정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노동조합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도 예전에 파업을 하면 교장실에 불려가 혼난 일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경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찰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면서 항의 표시로 경찰 모자 대신 야구 모자를 쓰고 집회를 열고 우스꽝스러운 바지 입고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좋아지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 일을 더 잘하겠지요.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들어와서 더 일을 잘하겠지요. 또 전 세계적으로 소방관 노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피지, 파푸아 뉴기니처럼 작은 나라들에도 소방관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후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 노동조합이 체포결사대를 만들어 프랑스로 김우중 회장을 잡으러 가자 현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찾아와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방송사 인터뷰 주선도 해주고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판사 노조 조합원들이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는 군대 노조도 있습니다. 군대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군납 비리와 성추행 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군대 내의 비리를 감시하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 등이 군인 노조의 중요한 활동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인데 군인 노조가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분단국일수록 군인 노조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청렴해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져서 국방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위, 학력, 연봉이 높다고 노동조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의 범위가 높은 직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유럽에서는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이것은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차관을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유럽의 선진국 노동조합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선진국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가 24일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모두 파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동조합을 이끌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하여 더욱 성장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